안녕하세요. 예, 네. 박문호 박사님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박사님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왜 과학을 배워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방금 소개하신 분이 과학을 알면 행복해진다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행복해질까요?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정신 활동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는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이 인간이 아닌 활동들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활동들이 이제 사회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윤리 도덕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이라든지 그런 정서들을 강조를 하죠. 그런데 자연과학은 정서나 의미 혹은 행복 이런 게 직접적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팩타를 알아내는 거죠. 별과 바위와 우리 자연 현상들이죠.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것이 자연과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을 쭉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것이 우리한테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고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은 인간이 많은 활동 중에 굉장히 예외적인 활동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왜냐하면 인간은 대부분 인간들 사이에 상호작용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특히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죠. 그런 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에도 그런 걸 투사를 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잘하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다른 데 투사를 하는 걸 잘해요.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야생 동물들을 길들일 때 의인화 작업이 일어나죠. 동물들도 우리 인간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을 쭉 해보면 의인화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정서를 투사하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옐로스톤의 하프돔이죠. 큰 바위인데 대부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도 있고 수직 절벽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자연물이죠. 근데 저게 완전히 두부 자르듯이 저렇게 잘라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저 아주 장엄한 바위를 감상을 하죠.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하프돔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계곡이 다 보이잖아요. 저는 저 사진을 꽤 오래전에 보면서 좀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 저 하프돔 사이에 있는 그 계곡이 전형적으로 빙하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하프돔이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아마 1km쯤 될 겁니다. 수직 절벽이 형성되는 저런 아주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그냥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사진만 보면 그냥 자연의 놀라운 장면인데 이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거대한 빙하의 실체를 느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프돔이 저게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주장했던 아마추어 지질학자가 있었어요. 아주 초기인데 그때는 빙하 시대라든지 이런 개념이 거의 없을 때인데도 아마 빙하가 저렇게 잘랐을 거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 후 이제 여러 가지로 밝혀졌는데 지금 하프돔도 빙하가 자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연과학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창고 같은 저런 자료들이 보이는데 저게 뭐냐 하면 해양 시추한
그 코아라 그러는데 시추한 코아를 그 보관해서 있는 장소입니다. 저렇게 하나 레벨을 붙이고 저게 이제 지질 연도에서 저 코아 속에 있는 해양 시추입니다. 해양 지층에 있는 적에 있던 어떤 걸 살펴보면 유공충이라는 그 단세포 생물체의 껍질에서 그 탄산칼슘이죠. 그 탄산칼슘의 산소 동위원소 CaCO3 산소 동위원소 18번하고 16번의 비를 추적하면 그 1억 년 이상의 바닷물 온도를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는 어떤 인간의 감정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그냥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이언스적인 활동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의 정서, 느낌을 투영하려고 그래요. 특히 뭘 투영하느냐 하면 목적의식이 투영이 돼요. 사이언스의 결과물은 인간적 정서하고 관계없는데 그걸 밝히려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과학을 하면 행복해지느냐, 과학을 하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삶에 도움은 되죠. 스마트폰, 비행기, 인공위성, 많은 놀라운 혁신을 가져왔죠. 도움은 되는데 우리를 행복해 주느냐, 이거는 저는 범주가 다른 질문이라 느껴져요. 사이언스의 결과는 우리를 편리하게 해줘요.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상황하고 행복하다는 상황은 종류가 다른 질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행복은 인간의 생존, 인간의 목적의식, 인간의 감정이 투여된 정서죠. 예. 근데 이제 과학은 사실 과학 그 자체는 행복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밝혀내는 거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인간적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끔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조금 더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면 남극에서 빙하 코아를 시추하는 과학자들이 있죠. 예. 왜 하느냐? 예. 바로 빙하기 거의 100만 년 동안 지구상의 기후를 복원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다음 빙하기가 언제 오는가? 혹은 다음에 지금이 홀로세의 간빙기인데 다음 빙하기가 언제 올 건가? 그런데 갑자기 지금 지난 한 100년 사이에 기후가 올라가죠. 얼마 뉴스 봤더니 우리나라도 기온이 100년 전하고 대략 1.6도 올라갔대요. 계속 올라가죠. 바닷물의 수온이 바뀌니까 어종들이 바뀌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자연 환경을 인간이 아무리 감정을 투사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엄밀한 과학적 측정, 과학적 접근으로서 앞으로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이 어떻게 바뀔 건가를 예측할 수가 있죠. 과학이 필요한 것은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인간의 위험을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의 안전, 편리, 그 다음에 생존 가능성은 확장이 되죠. 예. 그런데 생존 가능성이 계속 늘어난다 해갖고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예. 자꾸 왜 제가 이런 걸 두 개를 자꾸 연결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과학의 결과를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종교하고 과학이 이제 그렇게 만날 때는 대부분 과학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편한 인간적 느낌, 인간적 감정으로서 과학을 의인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 또 과학적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저게 뭐냐면 사이클론, 태풍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1958년부터 2014년까지 태풍이 그 이동성 열대 저기압의 이동이죠. 우리 아시아권에서 태풍, 그 다음에 뭐 사이클론 여러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저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명확한 패턴이 보이죠. 자연과학에. 그런데 우리가 저런 패턴은 우리 인간이 짧은 우리 일생 동안 관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몇 건밖에 관측을 못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인공위성 데이터로 갖고 저런 걸 추적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데이터가 뭐냐면 우리나라 동해에 지하 100km의 지진파로 분석한 결과 저렇게 큰 마그마가 분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게 하산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보세요. 동해,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 동해에 저렇게 큰 마그마 규모가 발견된 겁니다. 저런 거 보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울릉도나 독도 이런 것도 보면 그 밑에 1000m가 넘는 이렇게 뿌리가 깊은 산입니다. 해저 산인데 우리가 독도 울릉도를 보는 거는 수면 위에 올라온 부분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인간의 감각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자연의 데이터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조금 더 보시면 제가 지질학 강의할 때 주로 보여주는 자료인데 2만 년 전에서 거의 한 만 년 전까지만 해도 북미 대륙에 캐나다 거의 전역하고 미국의 워싱턴 DC 정도까지도 빙하로 덮였습니다. 저 빙하가 노렌타이드 빙하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남극에 덮였는 빙하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저런 사실을 2만 년 전에 최후 빙하 극대기 2만 년 전에서부터 저 빙하가 녹기 시작한 게 8,000년 전까지 이렇게 됩니다. 저 녹음물이 오대호, 그 다음에 저 녹음물이 흘러서 미시시피 강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질학적 이야기들이 있는데 2만 년, 만 년 전 같으면 거의 역사 시대로 곧 도래하는 그런 시대인데 북미 대륙의 거의 반 이상이 남극 빙하 같은 빙하가 덮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런 사실을 알 때 자연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가 다른 측정 데이터, 예를 들면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올라가서 벌써 400ppm이 지났잖아요. 근데 빙하기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냐 하면 대략 200ppm입니다. 간빙기 때가 280ppm. 이런 주기가 지난 100만 년 사이에 그 10만 년 주기로 계속됐던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 이런 과학적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예측 가능성,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예로 지금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를 전 인류 뒤덮었던 코로나19, 코로나19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도에서 지금 최근 대단하죠. 뭐 아주 심각할 정도죠. 하루에 뭐 30만 명 이상이 감염자가 생기고 3,000명씩 막 죽어나가잖아요. 전 인류적 재앙이죠. 사이언스가 없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할 수 있죠. 바티칸에서 교황이 기도를 하고 각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죠.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겠죠. 어떤 측면에서? 심리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생리적, 물리적 측면에서는 참 어쩔 수 없잖아요. 종교를 갖든 안 갖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인류는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친다 해도 바이러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의 감정이나 신념이 투사되지 않는 그러한 바이러스, 그 다음에 빙하,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는 팩타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걸 사이언스라 그러죠. 사이언스만이 자연에 적응하고 자연에서 우리 생존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유일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자연의 재앙에 대한 대응책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활동 중에 아마 유일하게 사이언스만이 그 냉엄한 자연의 실체를 가름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의 핵심은 바이러스죠. 그 바이러스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포지티브란 말이 무슨 의미인가? 싱글 스트랜드 외가닥 RNA 바이러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 우리 인류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코비드19 바이러스 정체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 4개의 염기 코드가 29,903개로 구성된 박테리아입니다. 그 속에 정보의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과학이 분석해냈죠. 그 염기 코드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DNA 속에도 32억 개나 있습니다. 쌍으로.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이언스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의 본질을 만납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인간은 바이러스를 격퇴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거죠. RNA 백신이 그렇게 해서 출현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한다 해도 이러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연을 그대로 접근하는 사이언스를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이언스를 통해서 행복을 묻지 말고 뭘 물으셔야 되느냐 하면 생존 가능성,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에는 의미란 항목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질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생물로서 삶이 끝났을 때는 자연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생명으로서 삶은 100년 남짓 하지만 자연으로서 삶은, 원자로서의 삶은 행성지구에서만 해도 45억 년간 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부분의 인간의 활동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는 활동입니다. 그런 활동을 잘 할 때 우리는 지혜롭다 그러죠. 사이언스는 지혜를 탐구하는 인간의 활동이 아닙니다. 사이언스는 뭘 탐구하느냐 하면 냉엄한 자연 그 자체를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정서, 인간의 목적의식을 사이언스에 투영하면 사이언스를 의인화하는 겁니다. 사이언스를 의인화할 때 우리는 사이언스를 인간 속에 구속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우주적 존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우주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 의욕, 인간적 목적의식을 투영하지 않는 순수한 자연 그 자체를 바라보는 인간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언스입니다. 원재 스님,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제가 미리 살짝 들어봤는데 종교인들 혹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꼭 들어봐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스님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재입니다. 저는 이제 김천 수도암이라는 이제 암자에서 정진하고 있는 수행자이고요. 이번 이제 강연을 위해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하고 또한 어떤 자세로 이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저의 어떤 성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수행자들은 아무래도 산에서 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을 일반 분들보다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덜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연에서 살다 보니까 마스크도 훨씬 약간 덜 쓰는 것 같고요. 사람들하고 모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수행에 전념하다 보니까 어떤 세상사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약간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견뎌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관심도 있어가지고 뉴스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문명 발전의 관점에서는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자연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인도 펀자브 지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약간 북동쪽에 있는 데인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까지는 인도가 관광이라든지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반 산업 같은 거를 유지하느라고 공장을 많이 돌려야 됐고 또 매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제 대응을 하지 않고 아무래도 많은 이제 매연을 낼 수 있는 상황들도 허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그런 산업 기반 요소들의 활동이 정체되다 보니까 또 교통량도 줄어들다 보니까 대기질이 깨끗해져서 히말라야 산맥이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펀잡에 사는 마을 주민도 30년 동안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환한 모습의 히말라야를 본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이 뜨는 바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이 스스로의 회생시로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좀 살아나고 싶다는 그 신호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과연 우리 인간 문명 성장 일변도의 어떤 방향으로서 그렇게 나아가기만 했는데 과연 자연과 우리가 공존을 해가면서 서로 해치지 않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손실 같은 게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많이 벌어진 것 같지만은 모두가 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제가 좀 보기에 약간 성공하고 있는 분야들이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식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주식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실업률이 많이 발생하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수입이 없을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식 관련된 서적이나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뉴스에서도 보다시피 비트코인이라든지 전자화폐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식 부동산 시장이 그대로 활성화됐느냐의 문제보다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의 어떤 반작용으로 그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다음으로 성공한 시장을 보자면 배달 시장이 있겠죠. 아무래도 외출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음식을 배달을 통해서 이렇게 시켜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달업이 아주 급증하게 되었죠. 다음으로 성장한 것이 출판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바깥 외출을 못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출판물, 저작물에 대한 이제 독서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는 도서 출판 산업이 굉장히 좀 위축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과거 10년 전에 비하자면은 굉장히 많은 책들이 다양하게 팔렸는데 지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읽지 않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도서 판매율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 출판 시장에 맞물려서 이제 더욱 성장하게 된 시장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동영상 시장 같습니다. 넷플릭스를 의지해서 여러 동영상 플랫폼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어떤 이것을 취미 활동으로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에 또 광고도 실을 수가 있잖아요. 이걸 약간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진입 장벽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굉장히 자율적으로 컨텐츠를 짤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특별한 이제 자본 없이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제가 종교인으로서 또 수행자로서 영성가 그리고 영성 명상의 수행에 관련된 영상들을 아무래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가들을 제가 유튜브 영성가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나이나 직업 굉장히 다양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저는 20대 분들의 영성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영성을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영성의 수준이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분들께서 어떻게 저렇게 영성을 잘 개발하시고 자기의 솔직한 경험을 저렇게 잘 말씀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종교 체계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어떻게 높은 영성 수준을 저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하고서 많이 좀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저런 수준까지 갔었구나 하고 저도 약간 놀란 거였어요. 이런 일반인들이 영성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 그리고 여타의 종교들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영성 개발은 종교의 전유물이었어요. 고유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에는 모든 이가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깨달음의 민주화 시대가 펼쳐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좀 눈여겨봤어요. 지금은 탈종교화 시대를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성직자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영성에 대한 명상에 대한 수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전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로서 사실은 저는 서양 불교의 역수입이라는 상황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불교는 동양에서 발원을 했죠. 그러나 이제 서양의 불교가 한번 진출하고 서구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1848년이네. 그때 중국인들께서 미국의 골드러시 때 진출을 하면서 불교가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불교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미국 내 이민한 중국인들이 서로 모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불교를 잘 몰랐어요, 서구인들은. 그래서 불교 경전을 보면서도 전혀 이제 생소한 언어였고 표현이었으니까 야, 예술가들이 와, 이런 표현도 다 있네. 와, 이런 정신 상태도 다 있네. 이걸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요소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예술적 영감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1900년도 초반이 돼가지고 일본에선 적극적으로 불교가 그리고 스님들이 미국 사회에 진출하게 돼요. 일련종, 진원종, 조동종 같은 이제 종파 차원에서 여러 곳에다 이제 절을 세우고 스님들을 미국에 보냄으로써 불교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1950년대 이제 그런 전파된 종단들이 점차 안정화하고 신도 교육을 하게 되면서 미국인 내 불자들이 양성되게 된 거예요. 이때는 이제 비트족이라고 해서 당시에 195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한 상태에서의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너무 고착화되는 이런 사회의 모습에 굉장히 이제 약간 실물을 느끼면서 기존의 가치관과 질서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또한 굉장히 저항적이면서도 그 방랑자적인 문화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비트족 세대라고 합니다. 이민자 불교와 달리 현지인들은 굉장히 불교의 사상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깨달음, 어떻게 보면 이 불교의 가장 정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어요. 붓다의 깨달음에 굉장히 큰 무엇인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수행의 과정도 같이 거치게 되죠. 엘빈 토플러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요.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이제 쓰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분께서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20세기에서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적에 엘빈 토플러는 서구와 유럽 사회에 불교가 들어온 것,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적이 대략 이제 40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신 분은 야, 불교가 서구사회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교인으로 전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과연 그분들께서 불교인이 되었는가라고 저 스스로 질문할 적에, 그리고 저는 유럽을 많이 여행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 뵀거든요. 불교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적에. 미국에서 한번 종교인 한번 숫자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불교인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 수가 200만에서 1000만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의아스럽잖아요. 200만이면 하고 1000만하고 다니는 무려 5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200만이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불교에 대한 믿음, 교육 과정을 철저히 거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200만인데 1000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난 불교를 좋아해. 불교의 사상이 참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명상에 관심 있어. 이걸 난 틈틈이 해. 이런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불자가 1000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미국인들의 참 독특한 모습인 것 같아요. 불교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불교의 어떤 장점들을 충분히 나의 삶에서 좋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되 불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던 거죠. 저는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독특한 어떤 생활 방식,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에서 발원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음과 이제 영성을 개발을 하지만은 또한 그런 차원에서 삶을 개선하고 있지만은 불교인으로서 제도 종교로 들어오지는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불교를 굉장히 잘 받아들인 분 중에 여러분이 계신데 존 카바찐 박사를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바찐 박사는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명예교수세요. 그러면서 의학에 어떤 명상의 방법을 도입시킨 분으로 유명하세요. 이분께서는 마음 챙김 명상이죠. 이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명상이 하나의 의학 혹은 산업 사업으로, 산업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체계화시키면서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디아샨티 같은 분도 계신데, 저는 아디아샨티라는 이분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선원에서 선공부를 하고 선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선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당신을 가르친 선사는 아시아인이 아니라 미국인 선사였어요. 일본에 진출한 여러 조동종의 선사들이 계신데 그분들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은 어떤 이제 자기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선을 배우고 치열하게 탐구해 가면서 자신의 안목을 열어간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왜 인상적이었냐면은 글의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선이지만은 선의 기존 용어를 쓰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적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던 그런 이제 좋은 글들, 신금을 울리는 글들을 좀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기존의 명상수행에서는 현실을 초월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은 이 미국으로 들어간 불교와 명상은 현실을 개선시키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질을 상승시키는데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용주의적 사고 방식이에요. 수십 년, 어떻게 보면 1848년부터 100여 년이 지나서 그리고 선불교가 들어간 지는
100년 가까이 되었지만은 이것들을 자기 삶의 용어들로 바꾸면서 그리고 종교성을 점차로 빼어가면서 그러면서도 그 내용들은 선의 내용에서 불교의 어떤 핵심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당신들의 삶에 맞게끔 바꿔 버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이고 서구인들이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이런 실용적인 관점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형 서점에 가면요, 영성류의 책이 모인 이제 섹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미 서구의 영성가들에게서 온 이제 번역서들이에요. 이 불교는 분명히 이 영성이나 수행은 동양에서 발원했지만 그것을 어떤 보편의 언어를 쓰면서 굉장히 친숙한 방식으로 그리고 종교성에 대한 강요도 없이 그리고 탈권위적이고 그리고 대중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측면에서 이런 영성의 저서들을 완성해 가시는 분들이 서구 영성가들이었던 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 심즉시불, 마음 그대로 부처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는 사실은 동서도 없고 노소도 없고 종교도 없고 승속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보편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성찰하고 이것을 개발하고자 할 수 있었는데 서양에서 불교가 꽃을 피우고 일반인들이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 불교의 어떤 정수의 요소들을 잘 발전시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인으로서 약간 저 자세에 대한 한번 성찰을 해보는 거예요. 왜 선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왜 대중들한테 수많은 감화를 줄 수 있는 어떤 멘토가 나오지 않게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것 같고, 선원의 여러 어른 스님들께서도 한 안것 때마다 2000여 수자가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는데 왜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사들이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시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심즉시불처럼 우리가 이 마음이란 이제 보편에 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제도 종교보다도. 그러면서 우리가 눈앞의 현실에 관해서 좀 더 이제 치중해야 되는 면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우리의 수행의 최종 회향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뉴스를 봤을 적에 이랬습니다. 21세기 10대 영성가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이 종교인이셨어요. 나머지 7분이 일반 분이셨어요. 일반 분이시지만은 종교의 체계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당신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영성을 개발한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3분은 종교의 어떤 대표자들로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이제 이렇게 수긍은 하지만은 나머지 7분의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적에 저는 이분들이 수많은 대중들한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영성 개발할 수 있는 방식들을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들한테 고유의 장점이 보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굉장히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선은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어요. 제가 선언에 있지만은 선 어록을 읽으면은 대략적으로 약간 1000년 전에 당송 시대 때 그때 많이 이제 형성된 이제 선사들의 어록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어떤 시대와 잘 맞지 않는 이 언어들을 너무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나라도 좀 일상적인 용어로 한번 이 선의 어떤 관점에서 한번 우리 눈앞의 삶을 한번 달아볼까 해가지고 저도 이제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글들이 어떤 여러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까지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편의 언어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경험입니다. 또한 자기 진정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전의 종교인들은 어떤 훌륭한 성현들의 삶을 소개하고 그런 교리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됐는지 어떤 일방적인
제시자 혹은 전달자의 역할에 좀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고귀한 가르침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나 스스로의 삶을 그런 종교의 삶을, 진리의 삶을 스스로 드러내는 역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영성가들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나 아무리 종교인으로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생각은 이 보편의 차원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감과 소통의 요소들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 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현들께서 계시고 종교의 지도자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르쳐 주신 거는 당신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의 가르침을 수행을 열심히 해가면서 그런 깨달음에 얻어가지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라고 저는 그렇게 선사들과 여러 성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은 지혜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를테면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지혜와 사랑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내 눈앞의 삶으로 직접적으로 펼쳐지지 않고 내 삶으로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리와 깨달음과 지혜와 사랑이 내 눈앞의 삶에서 곧장 펼쳐지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직자 입장에서 또한 종교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돌이켜보아야 할 요소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처음에는 성현의 가르침을 이제 배우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끝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성현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기 진정성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솔직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알고 내가 배운 것에 의지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의 삶으로 정말 알맞게 정말 온전하게 체화가 되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자기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인이지만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보편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나고 그런 자기 진정성을 바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이 있었고 또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수의 종교의 영성을 개발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계시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그런 영성도 훌륭하게 개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화와 권력의 프레임이 지금에 있어서는 일상과 평등의 프레임으로 바뀌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또한 종교 영성 개발에 있어서 보편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 진정성, 인간 중심으로 회복하는 게 우리 시대 종교의 과제이자 또 이제 종교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잠깐만 서서 말씀 주시고요. 예. 강신주 박사님 그 동양 철학은 물론 서양 철학까지 종횡무진하시는 대중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계시죠. 근데 선생님 저희가 예고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예. 혹시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냐? 예.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뭐죠, 살 내리는 게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너무 이제 과로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글 쓰면서 예. 몸이 한번 이렇게 살이 한번 확 내리더라고요. 네. 요새 이제 회복기라서 네. 괜찮고 이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네. 이런 배움 같은 거 좀 얻었죠. 네. 예.
그 제가 옆에서도 여쭤봤는데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시고요. 지금 이제 회복 그 책 집필 때문에 이제 조금 건강이 상하셨다가 지금 회복 중이시니까 많이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코로나 시대의 철학적 전환을 주제로 강신주 박사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그거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누구 탓일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크게 우리가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뭐 그냥 막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8세기, 19세기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막 그 유럽 중심으로 전 지구를 다 돌아다녔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미국일 텐데 미국의 유럽인들이 가니까 유럽인들은 괜찮아요. 적응이 돼서 몸이. 그런데 인디언 거기 토착민들한테는 그 유럽인이 가지고 갔던 바이러스에 적응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한번 다 죽죠. 거꾸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가가지고 인디언들은 적응이 됐었던 것. 그것이 유럽인들한테 가가지고 백인들한테 백인들이 사라진 것. 유럽인들은 적응이 된 바이러스가 그 남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는 그냥 치명적이게 된 거죠. 속도가 느리게 됐었다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건 상당히 느리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다면 그러니까 대가는 우리가 너무 빠른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든 뭐를 하든 너무 빨라졌어요 지금. 그리고 그걸 경쟁으로 미화하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본다면 그렇게 빨리 했었던 그것이 우리를 뭐라 그러나 힘들게 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이제 다가온 거죠. 어쩌면은. 그래서 마치 바이러스들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막 달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자본주의화되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쪽으로 쭉 가게 된 거죠. 막 그런 게. 천천히만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과연 속도가 빨라지는 게 좋은 건가? 왜냐하면 유행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재의 문명은 너무 속도가 빨라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이런 속도를 만들어낸 게 누구냐라면은 우리죠. 바이러스라든가 우리 생명체들 간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자연계라든가 다른 문명이라든가 이질적인 풍토에 너무 빨리 접근한 거 그게 피드백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앞으로 후손들이 겪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충분히 적응하고 겪고 이 시간을 우리가 확보할 건가. 근데 저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경쟁하잖아요, 자본주의는. 물건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막 상품도 순환이 돼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가급적 우리 몸에 어울리는 어쨌든 변화의 속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거.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가서 몸이 적응될 수 있는 시간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런 것 같아요. 오버하지 말자. 너무 많이 속도가 빠르면 안 되겠다라는 거. 오늘 그래서 어떤 걸로 강연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고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자. 불교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인간을 반성하는 것, 숙고하는 거의 문제인데 뭐 그 철학이니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고라는 것들을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불교에서 이제 삼법인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 일종의 진리죠. 그 중에 제일 처음이 이제 중요한 게 뭐 일체계고라고 그래서 모든 게 고다, 고통이다. 한자로도 뭐 익숙한 글자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뭐 고통스러운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가르침 중에 세 가지 가르침 삼법인 중에 하나라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온몸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머리로 말고, 그러니까 삶으로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그걸 이해하는 순간 그렇게 이제 산사에 가면 스님들이 얘기했던 성불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처럼 자기가 이제 부처가 된 거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진짜 고통으로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행복이 먼저고 행복하려고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고, 행복이 먼저고 그 행복하지 못하면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연 들으시고 그냥 잘 느낌이 안 오시면 그냥 당분간 느낌 올 때까지 외워두셔야 될 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게 일단은 먼저고요. 1차적이고, 행복이라는 건 그 고통이 완화될 때, 완화되면 일순간 행복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걸 행복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안 까먹어야 돼요.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지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제가 다리를 이렇게 꼬집잖아요. 이렇게. 아프죠? 이건 제가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인공 보조물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여기 다리가 마비가 됐다든가, 산에 올라가서 동상이 걸려가지고 여기가 얼어버렸어요. 여기가 여기가 완전히 이제 혈액이 여기 지나가지도 않는 거죠. 이러면 이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는요, 살아있음의 징표예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왜 바로 우는지도 알아야 되고, 친구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동료가 쓰러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사람 꼬집어 본다고. 아픔을 느끼면 그 사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 다리 하나도 제가 이렇게 때려서 이거 안 아프면 이게 제 다리겠어요? 이게 아니지요. 이게 마비됐거나 이건 제 다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자각 같은 거예요.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 부분 제가 때려요. 아파. 이 정도 속도. 그러면 그 다음에 때릴 때 내가 아픔을 느끼면 이렇게 때리겠죠. 예. 그리고 안 때리겠죠. 그게 행복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시타르타가 얘기했던 그 일체계고의 가르침에서 진짜 중요했던 건, 똑같이 어떤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면 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공격하지 못한다고요. 내 다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 목을 졸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합시다. 내 손에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면 손에 힘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타르타가 자비를 얘기했었을 때 모든 것들이 고통이다라는 건 도저한 인식이죠. 일체라는 말은 모든 다르마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고통으로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그거에 우리가 잔인할 수가 있겠어요? 잔인하지 못하지.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 2000여 년 전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이걸 잘 몰라요. 고통이 느껴져야 된다. 나의 불교에서 원효 스님께서 항상 하셨던 거, 아니죠. 대승불교에서 하는 말, 자리 이타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한다. 근데 그 이롭게 한다라는 게 뭐 서양식의 용어로서 뭐 이기주의 이런 거랑은 상관없어요. 예? 고통을 완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리, 그렇죠? 뭐 거기 많을 게 있어요. 나의 고통을 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있죠. 그것들은 완화를 시켜야 되죠, 무조건. 이타도 마찬가지죠. 타인에게 고통이 느껴지게 되면 그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게 이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양에서 이기주의라는 단어, 그러니까 에고이즘 뭐 이런 것들의 단어가 뜨르르르 내려오다 보니까, 한자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불교 가르친다 한자로 이익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래서 헷갈리는데, 자리 이타의 바닥에는 바로 그게 있죠.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 세상은 모든 고통이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의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 되죠. 느끼게 하면 나머지는 모두 다 나아요. 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있다는 건 고통이구나.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죽음에 연연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건 우리가 무슨 망상을 하든 간에 고통을 안 느끼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삶이 도저한 고통이라 그러면 시타르타가 열반을 들었을 때 시타르타서부터 모든 사람들, 아니죠, 종교적인 사람이나 깨우쳤던 사람들, 아니면 인문학자라도 죽음에 왜 대담하냐 하면 산다라는 건 항상 힘들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왜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냐 하면 그게 순간순간 가실 때가 있어요. 삶은 조금 배고프니까 음식 좀 먹으면 그게 가라앉고, 외로움이 있죠. 친구 만나니까 좋고, 너무 외롭고 힘들지만 음악 들으면 좋고, 내일 그게 조금 가라앉을 것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많이 좀 어쨌든지 간에 숙고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고통의 존재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잔인하게 굴지 않는다.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최근에 막 사람들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죠. 나 자신에 대한 고통도 못 느껴요. 나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고통도 못 느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고통도 못 느껴. 그러면 세상은 무정해지고 잔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들어왔었던 인간형 하나가 뭐냐면 나라는 개인주의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거냐 하면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고통이라는 감수성이 좀 협소해졌다고 할까?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의 고통, 나의 쾌감, 이 나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인주의라고 부르는데 영국의 뭐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인 벤담 같은 경우가 이거를 책으로 많이 써서 저는 그 벤담의 인간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는 자본주의적 인간, 개인주의적 인간, 합리주의적 인간, 우리가 지금 학창시절에 가르치는 모든 인간관이에요. 뭐냐면 인간이면 인간 개개인들은 자기 있죠. 자기의 기준에서 고통은 완화시키고 쾌감은 증대시킨다. 이걸 계산할 수 있다. 개개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거다. 그 고통과 쾌감에 계산하는 거를 합리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죠. 왜 심각하냐면 여기서 뭐가 사라졌냐면요. 타인에 대한 고통은 고려를 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뭐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인데 별 얘기가 아니에요. 개개인들이 사업을 하든 뭐든 하든 자기 이익, 자기 쾌감을 증폭시키면 저절로 그게 조종이 돼서 전체 사회가 더 행복해지겠다. 그거 조종이 된다. 이거거든요, 이론이. 그런데 이거 딱 들으면 아시잖아요. 서양 사람들, 자본주의적 인간관들이 모르는 거는 인간한테는 두 가지 행복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서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하나는 뭐냐면 내 것이 계속 늘었을 때 쾌감이 들고요, 행복해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 평수도 늘고 남의 관심도 존경도 많이 받고 이러면 행복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알아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내게 줄어들 때 쾌감을 느낀다.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예를 들면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엄마가 애랑 같이 있는데 음식이 적어요. 아이를 혼자 키운다고. 그날 음식이 적었어요. 근데 이 음식을 엄마가 먹지 않고 내 걸 비워내는 거죠. 이 사랑하는 아이한테 준다고. 그럴 때 행복이 느껴요. 이상한 거죠. 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행복을 느껴요. 정상적인 경우면 자기 자식이나 부모님들이 아플 때 옆에 병구안 할 때 있죠. 내가 너무 고뇌지는 거예요. 잠이라는 거, 수면이라는 걸 내가 뺏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중간에 살짝만 줘라도 미안해요. 내가 더 못 줘서, 더 못 자서. 요 두 번째 거를 몰라요. 늘어날수록 행복하다. 요것만 가리키는 게 18세기, 19세기
코로나와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 인간들이 나만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개인주의를 만들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는 행복이에요. 늘수록. 후자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거를 그 사람한테 줄 수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행복이 있어요. 저한테 아까 제가 비유를 드렸죠.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때렸는데 아프면 내가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아픔을 느끼게 되면 때리지 않던가 덜 때리게 된다. 고통을 완화시켜 주려는 노력을 한다. 행복은 그런 거예요.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별게 아니죠. 꼬맹이들 있죠. 꼬맹이들은요, 지 힘든 것만 알아. 그러면 꼬맹이에요. 60을 먹어도 지 힘든 것만 알면 꼬맹이에요. 그런데 꼬맹이가 언제 다 컸고 어른이 됐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내려야 되냐면, 꼬맹이가 학교 갔다가 딱 와서 엄마가 아픈 거를 알고 엄마의 고통이 느껴지면서 아니 엄마가 밥도 안 해줘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움직이면 더 힘드시니까 혼자 가서 라면을 끓인다. 9살짜리가 10살짜리가 다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마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반면 50 먹은 남편이 있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가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이래버려서 주방으로 내몰 수 있잖아. 50을 먹어도 어른 아니에요.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가? 아내의 힘듦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면 잔인하게 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미터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체계고라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건 이 모든 것들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시다르타는 아니에요. 이거는 시다르타가 아니라 예수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원하는 건 나 아닌 하나, 내 외부에 있는 타인이든 고양이든 개든 사람이든 화초든 그 고통이 느껴지는 삶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봐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최소한 하나는 그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는 거죠. 주변을 한번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한테 짐을 좀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몇 명이 있는지. 여러분이 아팠을 때 기꺼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의 힘듦을 느껴서 여러분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은 반대로 우리는 어떤지, 요거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것들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아있다라는 것, 이코르 고통이라는 것. 그거에 대한 인식. 근데 놀라운 거는 바로 그때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비이며 사랑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받는 것이라고. 코로나 시대에 막 분리가 됐잖아요. 요걸 한번 오늘 제가 떠들었던 얘기 조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